2022학년도 3월 9일 전국연합평가 모의고사 문항풀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1번 그림은 열의 이동과 관련된 현상 ABC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에너지 이동 방식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에너지의 이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1번이 우리가 복사, 2번이 대류, 3번이 전도가 되겠죠. 복사는 에너지가 매개체 없이 본인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라고 부를 것이고, 일반적으로 빛 에너지가 이런 복사 방식을 채택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별빛이 지구에 들어오는, 지구까지 올 수 있는 이유가, 별과 지구 사이에 진공, 공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빛 에너지가 직접 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대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를 통해서, 액체라는 기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부를 것이고, 이때 에너지와 함께 액체와 기체가 이동하다 보니까 액체나 기체의 흐름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바람이 부는 이유도 이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인데요. 그건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시고, 전도 같은 경우는 우리 맞닿아 있는, 즉 에너지가 고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전도라고 부를 것이고, 저희가 펄펄 끓는 주전자에다가 쇠젓가락을 넣어 놓으면 이 쇠젓가락 끝쪽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전도 같은 현상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현상들을 한번 접목시켜 보면, 촛불이 주변의 공기를 뜨겁게 만들고,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진 공기는 위로 이동할 수 있어서 공기가 위로 이동하면서 위에 있는 바람결을 회전시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열 에너지라는 게 공기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대류 현상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차가워진 공기, 에어컨에 의해서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현상, 공기 이동이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난로를 쇠는 손바닥이 손등보다 따뜻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난로에게서 바로 나오는 열 에너지가 손바닥 쪽은 데피는데 손등 쪽은 데피지 못해서 여기서 나오는 열 에너지는 복사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A, B, 4번. 2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구 A와 대전된 전하를 가지게 된 금속구 B가 음전하로 대전된 막대 P에 의해서 각각 끌려오거나 밀려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래요. 절연된 실, 전기가 통하지 않는 실에 묶여 있는 거고, 막대 P에 의해서 대전된 B가 오른쪽으로 밀려났으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청력이 작용하려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겠네요. A 같은 경우는 대전되지 않았는데 막대 P의 음전하에 의해서 전자들이 A의 상대적인 왼쪽에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원자핵이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존재하게 되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네요. 그래서 A가 오른쪽으로 끌려온 거죠. 문제 볼까요? A에서 전자는 P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P에서 반대쪽, 멀어지는 쪽, 왼쪽으로 이동을 했죠. B는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 맞겠고, 막대 P를 없애면 A의 오른쪽은 지금 플러스 양전하 원자핵이 모여있고, B 같은 경우는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겠네요. 그래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겠죠? 답 4번.
그림은 두 공 A, B를 각각 지면 높이로부터 EH와 H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자유낙하하는 모습을 나타냈대요. 우리가 통합과학과 연계성을 따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물체 운동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의 역학적 시스템에서 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어 줘야겠죠. 물론 이제 통합과학에서 에너지는 다루지는 않지만 물체 운동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A는 높이가 EH에서 정지해 있다가 자유낙하했으니까 원래 정지해 있을 때 이때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양을 구해보면은 그 양은 mg EH가 될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EM GH가 되겠죠? 둘의 크기가 같네요. 위치 에너지 크기 동일. 문제에서 지금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는 손실되지 않는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적용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면에게서 지면에 도달할 때의 위치 에너지는 0이 될 것이고, 모든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겠어요, 여러분?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러면 A와 B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죠? 지면에서 동일하겠죠. 왜요? 우리가 떨어지기 전에 위치 에너지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당연히 지면에 도달했을 땐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둘의 운동 에너지는 똑같다. 그래서 니은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고 역학적 에너지도 동일하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읽어보면은 A가 B보다 큰 물리량을 고려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같고 역학적 에너지는 다르고, 답이 그래서 기억인데, 왜 기억이냐라고 본다면 우리 운동 에너지는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지금 둘의 운동 에너지가 동일하다고 쳤을 때 A 같은 경우는 질량이 m이라서 속도가 v제곱이 나온다면 이게 A라면,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2배 더 크기 때문에 2m이라서 속도가 더 작겠죠.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v 루트 2분의 1v의 제곱이 되긴 하는데, 값을 정확히 구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어쨌든 속도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크기가 같은데 A의 질량이 작다 보니까 A의 V값이 훨씬 더 크게 된 거죠. VA가 VB보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계속 볼까요? 다음은 소리를 분석하는 실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소리를 봤더니 A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 B도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오더라. 우리 주기라고 한다면 어떤 소리는 파장으로 이동하고, 이 파장에서의 주기라고 한다면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또는 우리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파장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우리 길이를 의미하는 거고, A의 주기를 구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주기가 될 것이고, B의 주기를 구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겠죠. 주기에다가 우리가 진동수랑 묶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진동수는 특정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로서,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t0 시간 동안 몇 번의 주기를 돌았냐라고 본다면 A는 6번을 돌았고 B는 3번 돌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더라. 주기와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더라. 주기가 크면 클수록 진동수는 짧아진다. 근데 우리가 소리의 3요소는 크게 음의 높이, 높낮이, 음의 크기, 그
다음에 음색으로 볼 수 있는데, 높이는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 높이가 높아지고, 음의 크기는 진폭, 진폭을 저희가 아직 설명 안 드렸죠? 진폭은 우리가 마루에서 골까지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즉 A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의 진폭이 될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의 진폭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 그 음의 크기 같은 경우는 진폭에 비례할 것이고, 음색은 우리 파동의 모양이 같다면 음색이 똑같을 것이고, 파동의 모양이 다르다면 음색이 다르다. 어쨌든 문제 보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는데, 소리의 주기 같은 경우는 A가 B보다 짧죠, 지금.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동수는 어때요? 그쵸? A가 B보다 크죠? 그로 인해서 우리 음의 높이는 A가 B보다 높겠죠. 그래서 짧고 높다 맞을 것이고, 소리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그쵸? 우리가 A의 진폭이 B의 진폭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A가 B보다 소리의 크기가 크겠죠. 답이 5번. 5번 벌어볼게요. 여러가지 힘도 사실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이제 고등과학 공부할 때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정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뒤에서 배울 건데, 통합과학 할 때 정지라고 한다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즉 힘을 받고 있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 힘의 합력, 모든 힘의 합력이 0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지에 있다고 친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찾은 다음에 그 합값이 0이 되는 걸로 보면 될 것이고, 우리 힘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본다면 정확히 180도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로 봐줘야겠죠.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 A 같은 경우는 내가 FA라는 힘으로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 용수철이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힘 라지 FA가 바로 탄성력이 되겠죠. A에 작용하는 여기는 내가 잡아당기는 힘이고, 근데 B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추를 달아놓고 당기고 있어요. FP라는 힘으로. 그로 인해서 FP라는 우리 탄성력이 작용할 것이고, 보니까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동일하게 늘어났죠. 지금 용수철의 길이를 비교해 보니까 이 말은 즉슨 두 용수철 A와 B에 걸리는 이 탄성력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용수철은 현재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A에서는 이 라지 FA가 스몰 FA랑 똑같아요. 근데 B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추를 달아놨기 때문에 추에 뭐가 작용하죠? 그쵸? 추의 중력이 있죠. 지금 이 용수철에 걸리는 힘은 아랫방향으로 내가 당기는 힘과 추의 중력이 작용하고, 위의 방향으로 탄성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즉슨 FP의 크기는 스몰 FB, 내가 당기는 힘 플러스 추의 중력이 되겠죠. 근데 아까 라지 FA는 스몰 FA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스몰 BF는 A보다 작겠네요.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 용수철이 늘어난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힘의 크기도 똑같은데 FA가 FB보다 크더라. 우리 B 같은 경우는 추가
내가 당길 힘을 조금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좋겠죠. 그래서 답이 3번. 계속 볼까요? 6번 같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통으로 묶어 놓은 게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해서 PB는 nRT라는 공식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으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할 거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P 곱하기 V는 T에 비례한다 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P는 압력이고 V는 부피고 T는 온도다. 이때 우리 온도 T가 일정할 때, 온도 T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비례하니까 여기를 우리가 부등호를 그냥 이렇게 쓴다고 가정해보면 T가 일정하다면 P 압력이 늘어난다면 V 부피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압력 P가 일정하다고 쳤을 때 T 온도가 늘어난다면 V 부피는 증가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이 공식이 바로 보일의 법칙이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올라갈 때 부피가 증가한다가 샤를의 법칙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 T는 절대 온도라고 이제 저희가 배우는데 아직 기억이 정확히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가에서 나로 바뀔 때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쵸? T 원도로 일정하죠. 온도가 변하지 않는데 추를 올려놨어요. 압력을 어떻게 시켰죠, 여러분? 그쵸? 증가시켰죠. 누르는 힘을 증가시켰더니 어떻게 됐다? 부피가 감소하였다. 근데 온도를 T1에서 T2도로 변화시켰대요, 지금. 그랬더니 지금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증가했죠? 그러면 온도를 어떻게 변화시켰겠어요? 그쵸? 올렸겠죠. 문제 볼까요? 실린더 속 기체의 압력은 나가 가보다 크다. 그쵸? 위에서 누르는 압력만큼 실린더 안쪽에서 압력이 걸릴 텐데, 압력이 더 세지다 보니까 동일한 힘의 크기로 밀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나의 압력이 더 커질 것이고, 나의 압력이 더 커졌다 보니 우리 부피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맞았죠? T2는 T1보다 높다. 맞죠? 우리가 온도를 올렸다 했으니까 T1에서 T2로 갈 때. 실린더 속 기체 분자의 운동은 다른 조건과 상관없이 온도와 비례할 것이고, 다의 온도가 지금 나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다에서 훨씬 더 활발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답이 5번. 자, 7번 같은 문제는 상태 변화 문제네요. 그쵸? 고체 물질 X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냈을 것이고, 그렇다 보니 지금 온도가 0도일 땐 고체였을 것이고, T1에서 T2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을 시점이 될 것이고, T2에서 T3로 다시 온도가 증가하는 시기를 거치고, 마지막 T4 이후로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하고 있겠네요. 기억 문제에 지금 액화라고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체에서 액체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 융해라고 표현하죠. 액체에서 기체되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기화라고 표현하죠. 기체에서 액체되는 걸 뭐라고 해요? 액화라고 하고, 액체에서 고체되는 걸 응고라고 하더라. 고체와 기체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 한다? 그쵸? 승화라고 하죠. 고체가 기체되는 거, 기체가 고체되는 거 둘 다 승화라고 하는 거고, T1에서 T2로는 지금 고체에서 액체로 액화가 아니라 융해된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틀렸죠? 보시면 지금 T1에서 T2로 올라갈 때 가열을 함에도 불구하고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이때는
우리 가열한 열 에너지가 뭘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쵸, 분자 간의 인력을 끊는 상태 변화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T2에서 T3는 현재 지금 물질이 상태 변화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흡수한 열은 온도를 높이는 데 이용되고 있다고 해야 맞겠죠. 기억에서 X는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한다. 그쵸? 액체와 기체 형태로 존재할 것이고,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표는 원자 X부터 Z의 이온에 관한 자료래요. 이제 방학 때 같이 수업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원자 번호라던가 이온이 왜 생기는지 저랑 같이 배웠겠지만, 모른다고 가정해보고 풀어볼게요. 지금 X2 플러스 플러스 2가 이온은 원래 이 안에 원자일 때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으나 전자가 두 개가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안쪽에 플러스 양이온, 즉 원자핵이 들어있는 양성자 수가 두 개 더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플러스 2가 이온이 된 거고, Y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 Y라는 원자에 전자가 하나 들어온 게 될 것이고, Z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가라는 건 Z라는 원자에 전자가 두 개 들어온 게 되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X 원자에 전자가 두 개 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 문제 봐볼까요? 원자 X가 전자 두 개를 잃어서 플러스 2가 양이온이 된다. 맞겠네요. 원자, 여러분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전자, 다시 이온이 아니라 원자의 전자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원래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을 때의 전자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원자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 즉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수와 전자 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개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이제 배워왔는데, 지금 Y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들어와서 10개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는 9개였을 것이고, X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잃어서 전자가 10개 남았으니까 원래 같은 경우는 12개였겠네요. 그럼 틀렸죠? 원자 핵의 전하량, 그러면 우리 양성자 수를 물어보는 거네요. 우리 Z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자가 8개 있었겠죠. 왜요? 두 개를 받아서 10개가 됐으니까. 그러면 우리 전자수와 양성자 수는 같으니까 원래 원자에서, 그러면 Z 같은 경우 플러스 8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Y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자는 9개 있었겠네요. 왜요? 하나 받아서 지금 10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플러스 9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다. 답이 1번. 9번 한번 봐볼까요? 9번 보시면 뭐 스타이로폼과 쇠공을 넣었을 때 분리되는 거 나타내는 건데, 당연히 여러분 우리 가벼운 스타이로폼은 위에 뜨고 쇠공은 가라앉을 텐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뭐다? 그쵸, 물질마다 밀도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쇠공의 밀도가 물보다 크니까 쇠공은 가라앉고, 스타이로폼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뜨더라. 그래서 밀도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질의 성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이 문제에서는 밀도 차이에 의한 물질의 분리이기 때문에 밀도라고 답을 고를 줄 아셔야 될 것 같고, 이어서 10번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을 합치면 우리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비를 확인할 수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복습해 보면,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일정 성분비 법칙은
하나의 화학종 내에서 원자들이 일정한 질량비를 구성하고 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복습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 문제 같은 경우는 X와 Y를 반응시켰더니 Z가 나왔더라. 근데 반응 과정 중에서 한 가지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대요. 그러면 지금 실험 1번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X와 Y를 반응시켰는데 Y의 질량이 혹시 다 소모된다면 여기 있는 6g은 모두 Z로 이동해야 돼요. 뭐에 의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지금 Z의 질량이 5g밖에 안 됐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 사용된 게 Y가 아니더라. 즉 우리 X가 다 사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X 1g이 모두 사용됐을 때 우리 Z가 5g이 나오려면 Y는 4g만 사용돼야겠죠. 그쵸? 그래서 X는 1g 모두 사용됐고 Y는 4g만 사용되기 때문에 반응 후에 2g이 남아있겠네요. 맞죠? 즉 우리가 X와 Y와 Z의 우리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비는 1대 4대 5가 나오더라. 그랬을 때 지금 Z가 10g이 나오려면은 이 비율이 그대로 곱하기 2 하면 2대 8대 10이 될 것이고, 즉 X가 2g이 반응할 때 Y가 8g이 반응이 되어야만 우리 10g의 Z를 만들 수 있더라. 그래서 X는 2g만 사용됐기 때문에 실험 2번에서는 1g의 X가 남았겠네요. 그래서 답은 X는 8. 쉽죠? 계속 볼게요. 자, 11번. 표는 생물 가와 나의 핵막과 세포벽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대장균과 아메바 중 하나이다. 보시면 우리가 대장균은 대표적인 세균이고 아메바는 대표적인 원생생물이에요.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생물의 분류 체계를 크게 5개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세균, 두 번째가 원생생물, 세 번째가 균류, 네 번째가 식물, 동물. 이렇게 5개로 나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이제 뭐 보시면 식물과 동물은 머릿속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어떤 생물이다라는 게 이제 떠오르실 텐데, 균류가 뭐냐? 이 곰팡이에요, 곰팡이. 저희가 알고 있는 곰팡이나 이 버섯에 해당하는 애들을 균류라고 규정을 하고, 세균은 여기 나왔지만 뭐 대장균이라던가 아니면 뭐 결핵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세균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대표적인 원생생물이 아메바인데, 사실 원생생물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정확한 특징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5개의 우리 생물을 규정할 때 크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누거든요. 세균이 핵이 없는 진핵생물이고, 다시 죄송해요. 핵이 없는 원핵생물이고, 여기 있는 4가지 원생생물, 균류, 식물, 동물이 핵이 있는 진핵생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류 체계를 나눴다 보니까 이 원생생물이 마치 세균의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세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놈들도 있고, 또 어떤 놈은 뭐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놈도 있고, 뭐 광합성을 해가지고 엽록체가 있다던가. 그래서 뭔가 애매한 애들을 다 모아놓은 게 원생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원생생물은 기본적으로 핵이 있는 진핵생물이고, 우리가 세균 같은 경우는 핵이 없는 원핵생물이다 라고 정의를 하더라.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핵막, 이게 바로 핵이 있고
없고를 물어보는 거죠. 간에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바인 거고, 그러면 모든 원생 생물이 핵이 있고 세포벽은 없느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핵은 있는 건 우리가 100%지만 일부 원생 생물은 세포벽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원생 생물은 핵이 있는 것만 진핵 생물의 특징을 가지고 그 밖의 특징들은 너무 다양해서 웃기는 짬뽕들 다 모아놓은 것들이다. 어쨌든 핵이 없는 나 같은 경우가 우리의 대장균이 될 것이고,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간은 아메바, 오케이, 맞겠고, 우리 아메바와 대장균 모두 단세포 생물인 거고, 그러면 원생 생물이랑 세균은 단세포 생물인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생 생물은 웃기는 짬뽕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생 생물 중에서 다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우리 세균은 단세포 생물 맞겠지만 반드시 우리 원생 생물이 100% 단세포 생물이다. 이건 틀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 물어봤죠, 그런 거. 나가 원핵 생물계에 속한다. 말했죠, 우리가 세균은 원핵 생물계에 속한다.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물원을 하게 되면 신경계에서 배우게 될 내용일 거고, 우리 중학교 내용의 복습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앞으로 올라갈 때 중학교 내용을 시험을 보진 않겠지만 이 과탐을 한다는 사람들한테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어쨌든 보시면 우리가 뉴런 A, B, C는 각각 연합뉴런, 운동뉴런, 감각뉴런 중 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자극에 대한 정보를 연합뉴런에게 올려보낸다. 이렇게 감각뉴런에게 왔던 자극의 정보를 연합뉴런이 받아서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를 한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더라. 누구에게? 그렇죠. 운동뉴런에게 명령을 내릴 것이고, 운동뉴런은 해당 명령을 반응기에 전달해 주더라. 여기서 반응기를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뉴런은 누구한테 자극의 정보를 받겠어요? 그렇죠. 감각기. 저희가 알고 있는 오감. 이런 식으로 우리 자극의 정보가 흐를 것이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자극의 전달 과정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자극의 전도는 양방향성이 되지만 자극의 전달 방향은 한 방향. 그럼 지금 A에서 B, C의 순으로 자극의 정보가 이동하기 때문에 A가 감각뉴런, B가 연합뉴런, C가 운동뉴런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보자면, 원래 우리 뉴런 신경세포의 구조를 그려보면 한쪽 끝에 이런 식으로 가지돌기랑 신경세포체가 같이 있어요. 근데 감각 뉴런 같은 경우는 이 가지돌기가 감각기와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와 모양이 조금 변형돼서 신경세포체가 같이 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감각 뉴런만 독특하게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다? 그렇죠. 축삭돌기 중간에 있다. A는 운동뉴런이다. 틀렸죠. A는 감각뉴런이 될 것이고, B는 중추신경계. 그렇죠. 우리가 연합뉴런. 이렇게 묶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의미하고, 이 뇌와 척수는 모두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겠죠? C에는 신경세포체가 있다. 우리 신경세포, 뉴런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경세포체가 있겠죠. 답이 4번. 14번.
검정말을 통한 광합성 실험이다.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필요하죠. 세 가지가 필요할 것이고, 자, 날숨을 불어넣어 노란색으로 변환시켰대요. 이거는 우리가 뭐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산성물질에 대해서 배울 때 잠깐 배웠고, B2B 용액은 산염기 지시약이죠. B2B 용액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번 써볼까요? 지시약 두 개를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데, B2B 용액이 각각 산성과 중성과 염기성에서 색깔이 어떻게 나오냐 한다면, 산성일 땐 노랑, 중성일 땐 초록, 그 다음 염기성일 땐 우리 파랑이죠. 하나만 더, 페놀프탈레인 용액, 여러분 아마 진짜 많이 보게 될 텐데 무슨 지시약이죠? 그쵸, 염기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시약이고, 이 용액 자체가 색깔이 투명한 색이기 때문에 산성과 중성에선 반응을 하지 않아서 투명한 색을 유지하다가 염기성 물질이 만나면 우리 붉은색, 빨간색으로 바뀌더라. 근데 지금 어쨌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날숨을 불어 넣었더니 노란색으로 바뀌었대요.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 됐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이 CO2에는 우리 원래 산성이려면 H 플러스 수소 이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면, 우리 산성에 대한 정의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이 CO2와 물과 반응을 시켰을 때 그 결과물은 H2CO3고, 이 H2CO3는 물에 녹아서 다음과 같이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B2B 용액이 노란색으로 바뀌었겠죠. 지금 A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넣어놓지 않고 날숨만 불어넣었기 때문에 CO2가 있을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CO2 플러스 검정말, C 같은 경우도 CO2 플러스 검정말인데, 포인트는 C는 빛을 제공하지 않았고, B 같은 경우 읽어보니 빛을 비췄대요. A, B, A는 둘 다 우리 빛이 들어갔대요. 하지만 A 같은 경우는 대조군이어서 우리 검정말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확인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원래 색깔 노란색을 유지할 것이고,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염기성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이 되었대요. 좀 신기하죠? 어쨌든 광합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우리 색깔이 바뀌었다는 건 이산화탄소가 없어졌다는 거고, 이 CO2,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면서 산소가 생겼겠죠. C 같은 경우 색깔 어떨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가 광합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사용되지 않아서 그대로 노란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겠죠. 자, 기억, 날숨에는 이산화탄소가 있다. 맞겠고, 다 B에서 광합성 일어난 거 맞겠죠. A는 노란색이다. 맞겠네요.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유전 문제가 15번에서 나왔네요. 그쵸? 이제 사실 생명과학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시게 되면 이제 가장 어렵다라고 이제 평가되는 부분이 유전인 거고, 이 많은 학생들이 물리와 화학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선행을 많이 하는데, 사실 유전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해 보기엔 이 물리의 역학 파트만큼이나 충분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기초를 미리 선행을 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많은 학생들이 생물은 암기 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까워져서 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데, 이 유전 파트만큼은 수학에 가깝기 때문에 미리 한두 번씩 우리 선행을 해 보면은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나 아니면 우리 시험 대비를 할 때 학원에 갔을 때 좀 더 본인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 어쨌든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의 유전 파트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전은
성염색체 유전과 상염색체 유전이 있는데,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 성염색체와 상염색체와 상관없이 부모에게서 다시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출현한다면 얘는 무조건 열성 형질이에요. 정상이 부모에게서 안 나타났는데 갑자기 자식에게서 정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정상이 열성 표현형인 거예요. 또는 부모는 모두 정상인데 갑자기 자손한테 유전병, 뭐 비정상이 나타났다고 쳐볼게요. 뭐 모든 유전병이 물론 비정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전병이 나타났다면 그 유전병이 열성 유전자형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묶어서 이제 외우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성염색체 유전이면 반드시 두 가지 규칙을 따른다. 남, 우, 여, 그 다음에 여, 열, 람. 이게 뭘 줄인 거냐면, 남자가 우성이면 반드시 그 자손의 딸은 우성이어야 돼요.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밑에 것도 여자가 열성이라면 반드시 우리 아들은 열성이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가 성염색체 유전에서 남자가 우성일 때, 예를 들어 라지 AY와 뭐 이게 아버지라고 치고 어머니가 스몰 AA, 어머니가 스몰 AA라고 쳐봤을 때 여기서 나온 딸은 반드시 아버지의 라지 A를 받아가겠죠. 왜요? 딸은 YMC를 받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빠한테 무조건 우리 우성 유전자를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남자가 우성이면 반드시 딸은 우성이 될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여자가 열성이고 아빠가 뭐 우성이든 열성이든 상관없지만 우성으로 만들어 봤을 때 나오는 아들은 아빠한테 YM색체는 무조건 받아가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스몰 A 유전자를 받아올 것이고, 그래서 엄마가 열성이면 아들은 반드시 열성이 되더라. 됐나요? 괜찮나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아마 웬만한 문제 풀릴 텐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가능 우성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열성 대립 유전자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 그쵸? 유전병이 지금 부모에게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전병이 열성 유전자형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자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 유전자형을 스몰 AA라고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나무여, 남자가 우성일 때 딸은 반드시 우성이어야 된다. 어디서? 성염색체에서.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다? 그렇죠, 상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형을 바로 특정이 가능하겠네요. 다음과 같이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모두 라지 A와 스몰 A를 가진다. 맞겠죠? 딸과 아들은 가 유전자형이 스몰 AA로 똑같죠.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 가가 나타날 확률은 우리 라지 AA, 라지 A 스몰 A 곱하기 2, 스몰 AA, 이렇게 우리 자손의 유전자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네요. 가가 나타나려면. 그래서 틀렸죠. 2분의 1 아니죠. 답 3번. 자,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다. 우리 통합과학에서 지구 시스템과 연관이 매우 높고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대로는 아니죠. 좀 더 이제 심화 내용이 붙긴 하지만 지구 시스템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정확히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가 A 같은 경우는 지각이고, B 같은 경우는 우리 멘틀, C 같은 경우는 외핵, D 같은 경우는 내핵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네 개의 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라고 한다면, 우리 지진파의 속도 변화, 로 구분할 것이고, 우리가 지진파가 매질의 우리 상태에 따라, 즉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런 우리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내가 층으로 구분하는데, 그럼 매질 상태를 살펴본다면 지각은 당연히 우리 땅바닥이기 때문에 고체가 될 것인데, 멘트 같은 경우는 액체는 아니지만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라고 정의를 하고, 외액은 이제 액체가 될 것이고, 내액은 우리가 고체다. 신기하게 내액이 다시 고체가 되는 이유가, 우리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서 물질이 녹아 있어 가지고 외액이 액체면 내액도 액체 또는 기체로 우리 추측이 될 텐데, 확인해 보니까 고체더라.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온도가 높은 건 맞지만 너무 땅속 깊은 곳이다 보니까 압력 또한 높아서 물질이 녹을 수가 없더라. 우리 물질이 녹는다는 건 분자와 분자 사이,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 이걸 뭘로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확인한 거고, 문제 한번 보시면 B는 멘트를 맞겠고 G는 고체가 아니라 액체가 되겠죠. 밀도는 당연히 깊이가 깊어질수록 밀도가 커지겠죠. 더 많은 압력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A가 D보다 크다. 틀렸네요. A가 더 작겠죠. 그래서 답이 1번. 계속 봐볼게요. 그림은 별 S에서 나온 빛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시면 별에서 나온 빛이 거리가 1배일 때는 한 칸에 다 들어가는데, 거리가 우리 2배, 3배가 늘어남에 따라 각각 면적이 1에서 4, 9, 즉 제곱 형태의 면적에 우리 뿌려지게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별의 절대 등급의 개념과 우리 겉보기 등급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 등급은 우리가 모든 별을 일정한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보이는 별의 밝기가 절대 등급이고, 겉보기 등급은 그냥 지구에서 현재 그 별의 그 자리 그대로 있을 때 보이는 밝기, 이런 개념인데,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절대 등급은 말 그대로 별의 실제 밝기를 의미하는 거고,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의 밝기를 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별의 밝기가 훨씬 더 밝게 빛나는 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별보다 지구로부터 거리가 훨씬 멀다면 그 별은 지구에서 어둡게 보이겠죠. 그쵸? 그런 우리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게 바로 겉보기 등급의 개념인 거고, 그런 거 싹 다 필요 없이 그냥 별 자체의 실제 어떤 크기라던가 온도에 의해서 진짜 그 별의 우리 밝기가 절대 등급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 더, 별의 밝기는 등급이 낮을수록 별의 밝기가 밝더라. 포인트는 우리가 1등급과 6등급을 비교해보면 그 밝기 차는 100배이다. 5개의 등급 차가 100배가 되더라.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빛이 비추는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 한 면적에 들어갈 빛은 점점점 감소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2배, 1배에서 2배로 됐을 때 관측되는 별의 밝기는 4분의 1배가 된다. 왜요? 원래 이만한 면적에 들어갈 빛이 이제 4칸에 골고루 뿌려지기 때문에. 맞겠죠? 별 S의 절대 등급은 A 지점과 B 지점에서 같다. 그쵸? 절대 등급은 거리와 상관없이 실제 별의 밝기이기 때문에 같겠죠? 답이 5번. 계속 볼게요, 여러분. 자, 지구의 복사 평형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의 복사 평형이라 한다면 여러분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게 올 텐데,
태양의 뜨거운 우리 에너지가 계속 지구에게만 들어오기만 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높아지겠죠.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근데 실제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가 지구가 평균 온도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이 복사 평형은 무슨 의미냐? 태양에서 들어오는 태양의 에너지와 지구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평형을 이룬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런 개념인 거고, 여기서 이 적외선 가열 장치가 우리 태양이 될 것이고, 알루미늄 컵이 바로 지구가 될 것이다. 그럼 초기에는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 알루미늄 컵에서 나가는 에너지보다 훨씬 커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반면에, 언젠가 일정 온도가 도달하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에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져서 우리 지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가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보다 태양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점 이후로는 평형을 이루더라. 뭐 그런 개념인 거고, 딱히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적외선 가열 장치는 태양에 해당한다. 맞겠죠? 컵 안에 온도가 T도씨에 도달했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와 방출하는 에너지가 같다 보니 우리 열평형을 이룬다. 맞겠죠? 컵과 적외선 가열 장치를 아까는 30cm 했는데 30cm에서 40cm로 늘린 거죠. 그쵸? 여기 문제에선 지금 30cm를 했으니까 늘리면 당연히 우리 T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열평형을 이루겠죠.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아까 저희 17번 풀고 지금 19번으로 넘어왔네요. 제가 18번을 건너뛰어서 18번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서해안에서 관측한 조석현상, 밀물과 썰물. 우리 조석현상은 우리가 달에 의해서 물의 흐름이 생기는 걸 조석현상이라고 할 것이고,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은 A 때 물이 가장 많이 빠진 때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B,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은 때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지구의 자전현상 때문에 물이 한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밀물과 썰물을 생기게 하면서 해수면 높이를 변화시키는데, 당연히 A에서 B로 갈 때 해수면 높이가 증가하니까 이때가 우리가 밀물이 될 것이고, 밀물은 물이 들어오는 거. 다시 이제 해수면 높이가 낮아졌을 때 이때를 우리가 썰물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 때 이 B를 만조라 부르고, 가장 많이 나간 때 A를 간조라고 부르죠. 그래서 A는 만조이다. 틀렸죠. 6시 때는 밀물이 나타나는 거 맞겠고, 갯벌이 가장 많이 나타날 때는 우리 간조 때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마지막 20번 볼까요? 그림은 일식이 일어났을 때, 일식, 태양이 먹히는 현상이죠. 뭐에 의해서?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과 달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A에 우리 사람이 서 있다고 친다면 완벽하게 태양의 모든 그림자가 달에 의해서 먹힐 것이고, 이런 일식을 우리가 개기 일식이라 부른다. 근데 A가 아니라 A와 B 사이 이 지점에 존재한다면 태양의 그림자 일부가 가려진 형태의 일식이라 할 것이고, 이때를 우리가 부분 일식이라 부른다. B의 위치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이 가려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 볼까요? 이때 보름달이 관측된다. 자, 보름달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어야 달의 한쪽 면이 전부 다 보일 수가 있겠죠. 태양빛에 의해서. 그래서 틀렸고, A 지역에서 개기일식 관측된다. 맞겠고, B 지역에서는
의식이 관측되지 않는다? 맞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